네, 안녕하세요. 엘린마을에 살고 있는 자유사람입니다. 2020년도 영상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의 제목은 몸의 경계라고 정했습니다. 몸의 경계를 우선 그 몸의 경계, 그 의미를 우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세포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좌 내용을 요약해보면 태초에 에너지가 뭉쳐서 원자가 되었다. 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립자가 있어야 되고 전자도 있어야 되고 광자도 있어야 되고 그런 입자들이 에너지가 뭉쳐진 것들인데, 그것이 이제 전기적인 균형을 맞추면서 최초의 원자인 수소가 되었죠. 태초에 만들어진 것은 수소이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 질소, 산소, 인, 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이후에 별들이 생기면서 슈퍼노바로 폭발하면서 온 우주에 그런 원자들이 퍼졌고 그것들이 이제 생명물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물질은 근옵스,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이 공유결합으로 생명물질이 되어진 것인데, 그러면 그 생명물질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네, 그것은 이제 좀 다른 문제이죠. 왜냐하면은 원시 지구의 상태에서 번개가 치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고 또 물이 분해되고 해서 아미노산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우리 실험실에서도 구현이 가능했는데, 그것이 생명체, 그 중에서도 고등생명체,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은 그리 쉽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 태초의 에너지가 지금도 같은 에너지인가? 네. 시공간이 과거는 지나가서 없어져 버리고 현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과거와 현재는 항상 중첩되어진 상태로 같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초의 에너지는 지금도 같은 에너지로서 존재한다. 다만 그 에너지가 어디서 어떻게 작동하는 것에 따라서 강력,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몸 안에서, 몸의 내부에서 생명력으로 작동하는 에너지는 무엇인가? 에너지 종류를 크게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으로 나눴을 때 몸 내부에서 작용하는 에너지는 오로지 전자기력 하나밖에 없다. 네,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생명은 누가 낳았나? 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 생명 물질이 뭉쳐서 생명체가, 원시 생명체가 되어졌으니까 사람도 그렇게 우연하게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좀 생각을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세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작용 중에서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inactive chromosome is more tightly bound and condensed than the active form. This means that the DNA is less accessible to molecules involved in transcription. Ultimately, this compact version of the chromosome is unable to be transcribed and is therefore silenced. Open DNA is more loosely bound to histones, which allows for nucleosome disassembly.
Nucleosome remodelers can also access the active X chromosome. These proteins slide the nucleosome along DNA. Ultimately, these changes open the DNA and allow RNA polymerase, the DNA reading enzyme, to access and transcribe DNA into messenger RNA. The yellow chain snaking out of the top is a copy of the genetic message, and it's made of a close chemical cousin of DNA called RNA. The building blocks to make the RNA enter through an intake hole. They are matched to the DNA, letter by letter, to copy the A's, C's, T's, and G's of the gene. You are watching this process called transcription in real time. It's happening right now in almost every cell in your body. The job of this mRNA is to carry the gene's message from the DNA out of the nucleus to a ribosome for production of the particular protein that this gene codes for. There can be several million ribosomes in a typical eukaryotic cell. The kinetochore is central to the movement of the chromosomes and is able to hang on to the dynamic ends of the microtubules. It is also a mechanical tension sensing system, which is able to feel that everything is correctly attached and positioned. It is also a stop signal broadcasting system, sending out chemical signals to the rest of the cell about whether it is ready to undergo separation of the chromosomes. 그래서 사람은 60조 개의 세포와 100조 개의 미생물이 함께 공존하는 복합 생명체이거든요. 앞에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은 한 개의 세포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개의 세포 내에 존재하는 원자의 개수를 약 100조 개라고 본다면은 마치 은하계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작용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공유결합의 작용들과 전자의 이동, 전자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용이 그냥 우연찮게 우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정밀하게 통제되어져서 일정한 형태로, 또 일정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일정한 공간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배열되어져서 엄격하게 통제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은, 과연 무엇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체수의 원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게 조종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 생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일이다,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밖에는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세포 내부를 공부하기 전에 생명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먼저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경계는 무엇인가? 네. 우선 사람을 바라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피부밖에 없으니까, 피부가 몸의 경계, 나와 타자, 나와 세상을 구분하는 경계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 나와 타자, 나와 만물과의 경계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모래도, 미생물도, 공기도, 무엇도 피부를 통해서 나와 타자가 구분이 되는 것인데, 그러나 몸 내부까지 이렇게 자세히 바라보면 또 다른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코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통해서 허파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은 몸의 외부입니다. 공기가 기도를 통해서 피로 들어온 다음에
거기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돼서 바깥으로 나가죠. 그래서 피 내부에는 면역세포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대식구세포가 약 80%가 거기에 존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입을 통해서 음식이 들어오면은 식도를 거쳐서 위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십이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소장에서 영양분이 흡수되고 여기서 대장으로 연결되죠. 대장을 거쳐서 직장으로 나가는데 이것도 역시 몸의 외부입니다. 그래서 몸의 경계는 우선 피부, 그 다음에 폐의 점막층, 기도와 폐의 점막층, 그 다음에 위와 소장, 대장을 포함해서 소화기계의 점막층,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경계는 피부 중에서도 피부의 표피층, 그 다음에 인후두의 점막층, 소화기 점막층,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표피의 구조를 보면은 우선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진피층을 포함한 피부의 모습입니다. 이 중에서도 위에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바로 피부의 표피층인데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할 것은 이 표피층의 전체 두께가 약 0.5mm에서 0.1mm 사이라는 것입니다. 피부의 위치에 따라서, 피부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지만 대략 0.1mm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0.1mm 이 얇은 비닐과 같은 이 두께 속에 밑에 기저층이 있고 유극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으로 나눠집니다. 피부는 어떻게 경계를 이루냐 하면은 기저층에서 우선 세포가 생성되어져서 쭉 그 바깥으로 자라나면서 핵이 사라지면서 죽은 세포가 됩니다. 죽은 세포가, 다시 말하면 피부는 자기 스스로를 죽여서 몸과 외부의 경계를 이루고 또 몸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피층은 우리 몸의 모든 면역기관 중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이고 가장 첫 번째 되는 면역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피부의 표피층이 가장 큰 면역기관이면서 최일선에서 몸을 방어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표피층 세포가 어디서 기원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는 엄마의 자궁벽 내부입니다. 자궁벽 내부에서 수증나는 두층 배합판을 형성하고 그것이 나중에 두층 배합판이 3배엽이 되고 3배엽의 외배엽이 신경관을 형성하면서 뇌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외배엽이 이렇게 말리거든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난황 공간이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장이 되죠. 소장, 대장이 되고 바깥에 있는 외배엽이 이렇게 쌓이면서 피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의 표피층은 뇌를 형성하고 있는, 뇌와 척수를 형성하고 있는 그 세포에서 기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뇌와 척수와 표피층이 굉장히 긴밀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사람의 피부는 척수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C3이 이제 경추 3번이거든요. 목, 경추 2번은 두부의 뒷면, 후면을 관리하고 경추 3번에서 목에 있는 피부를 관리하고 경추 4번이 어깨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경추 5번이 팔로 내려가죠. 경추 5번, 6번. 그 다음에 흉추 1번에서 12번까지와 15번까지가 복부와 배부, 그러니까 몸통의 앞뒤에 있는 피부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요추에 있는 척수들이 다리를 관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추후 요래 발생학과 또 척수를 공부하면 더 자세히 보시겠지만, 어쨌든 척수 내부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이 뒤로 뻗어나오는 이것이 이제 후지고, 이게 전지고, 이게 내장신경절을 형성하는데, 척수에서 신경이 뻗어나와서 뒷면으로 나오는 이 후지 신경이 피부를 다 관리한다. 그래서 여기 척수 쪽에서 흘러나와서 복부까지 연결되는 모든 신경을 척수의 내부에서 관리를 한다. 이런 측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피부를 생각할 때에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피부가 굉장히 얇다. 0.1mm. 물론 위치마다 다르지만 대개 0.1mm 아주 얇은 비닐처럼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상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직접 뜸을 뜰 때에 표피층 안으로 진피층까지 상하게 뜸을 뜨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저층 세포에서 분화해서 스스로를 죽여서 몸을 방어한다. 그러니까 기저층 세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기저층 세포가 기원이 뇌와 척수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기저층에 있는 이 세포가 어디서 기원하느냐 하면, 실제로 뇌 신경능 줄기세포가 근원이 돼요. 그래서 피부를 치료할 때는 뇌를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실제로 무의식적 정보 처리라는 방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척수거든요. 척수 내부에 있는 회백질입니다. 그래서 피부를 생각할 때는 항상 뇌, 그 다음에 척수, 그와 연관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표피층을 제외한 진피층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유전물질의 작용이라든가 면역세포들의 작용은 물론 또 대장이나 폐나 또 신장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죠. 지금 보시는 표피층은 뇌와 척수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몸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인후두의 점막층입니다. 인후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목을 거쳐서 허파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몸의 내부가 아니라 몸의 외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몸의 외부, 그러니까 몸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과 상호 교류하는 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속에는 굉장히 많은 면역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 또는 입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공기들이 이쪽에서 방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후두 점막층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 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처음에 뇌가 만들어지고 나서 제일 먼저 생성되는 것이 파링질 아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얼굴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인후두부가 형성되는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R1에서 R8까지가, R1에서 R8까지가 후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인이 되어졌을 때 두개골 속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체질이 형성되어지고, 여기서 신경능 줄기세포들이 쭉 뻗어나와서 얼굴을 형성하고 턱을 형성하고 귀를 형성하는데, 그 중에서도 목을 형성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3번, 14번, 15번인데 13번은 뭐냐면은 척수부신경, 14번은 설하신경, 15번은 경추 1, 2, 3, 4번입니다.
그러니까 목을 형성할 때 목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이런 것을 형성할 때에 이 신경들이 작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탄생할 때에도 이 신경들이 작용을 했지만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갈 때에도 이 신경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에 있는 인후두부 또 폐로 연결되는 그 모든 기관과 관련해서는 항상 목에 있는 경추신경, 경추와 경추 속에 있는 경수, 경추 속에 있는 척수죠. 그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치유를 요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화기 점막증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십이지장, 그 다음에 소장을 거쳐서 대장, 직장으로 연결되는 이 소화기의 전체 길이가 약 9m나 됩니다. 이 9m에 해당하는 이 내부 공간은 이렇게 점막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형태로 육모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몸의 외부인데 왜 외부냐 하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통과하는 통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외부의 물질이 들어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점막층 사이사이에 진지를 구축하고 이 백혈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화기의 점막층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발생학 공부할 때 자세히 보시겠지만은 수정란이 제일 먼저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궁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때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수정란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자궁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궁벽 속으로 들어가서 엄마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자궁벽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외벽을 형성하고 있는 이 세포들이 굉장히 강력한 세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세포들이 세포막을 포기하고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고 서로 핵을 합쳐서 세포 하나에 여러 개의 핵을 보유하는 이런 다핵세포가 됩니다. 다핵세포가 되어서 그 강력한 힘으로 자궁벽을 뚫고 들어가서 자궁벽 속에 있는 자궁샘, 모세혈관 여기로부터 여기를 터뜨려서 영양물질을 공급받아서 이것을 내부에 전달해서 몸이 형성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세포들입니다. 이 세포들이 나중에 이제 내부로 흘러 들어가서 소화관이 되거든요. 제일 먼저 소장이 되고 그 다음에 대장이 되고 거기서 뻗어나와서 간도 되고 췌장도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이 난원 공간에서 밀려 들어온 세포들이 소화기를 형성할 때에 이것들이 이제 세포들이 많이 분화해야 되잖아요. 그 분화하는 것을 누가 관리하냐면은 척수에서 뻗어나온 신경능 줄기세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 소화기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바로 척수 속에 있는 회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소화기와 관련해서는 소화기가 여러가지 방어작용도 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작용을 할 때에 그 세포 단위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척수 1번부터 척수 12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신경이 또 뻗어나와야 되거든요. 뻗어나온 그 신경망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몸의 경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요약하면은 몸의 경기는 피부의 표피, 인후두 점막층, 소화기 점막층이다. 이것은 내 몸의 내부와 내 몸의 외부의 경계선에서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뇌와 척수다. 실제로 피부나 인후두나 소화기에 병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 병이 왔다는 개념은 피부나 인후두나 소화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고, 그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는 관리를 잘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인 뇌와 척수의 그 현재 상황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것들이 방어하는 그 작용을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운데, 피부도 스스로를 희생해서 몸을 방어하고 있죠. 또 인후두나 소화기의 점막층들도 스스로를 죽여서, 스스로를 희생해서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요. 보통 소화기 점막층, 인후두 점막층들은 그 세포들이 오래 살지를 않거든요. 길어야 일주일, 짧으면 3일, 4일 만에 스스로를 희생해서 몸을 방어하고 있다. 그 다음에 피부와 인후두, 소화기에는 굉장히 많은 면역세포들이 분포를 하고 있다. 피부의 피부의 표피나 진피층에도 굉장히 많은 면역세포들을 발동시키는, 활발하게 만드는 그런 유전 물질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특히 폐와 소화기의 점막층에는 우리 몸의 사실은 대부분의 면역세포들이 거기서 이미 포진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가지 병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막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모든 표피나 점막층의 그 면역활동, 이런 것들이 원자 차원에서 보면은 원자가 공유결합하고 그 공유결합한 여러가지 생명물질들이 역할을 하는 것인데, 생명물질이 만들어지는 것도 빛을 품은 전자의 변화이고, 그 생명물질이 정밀하게 어떤 변화를 하고 또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도 결국 빛을 품은 전자의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모든 사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모든 공부도 빛을 품은 전자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 세포 공부 시작하는데요. 세포는 핵심이 이제 세포를 구성하고 세포막, 그 다음에 세포 내부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핵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RNA와 DNA,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핵심인데,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예, 우리가 첫 시간부터 살펴봤듯이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소립자들이 원자를 구성할 때에 전자기적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전자는 또 전자 나름대로 혼자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쌍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작용하는 힘인데,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글로는 강력이죠. 포톤은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힘이고, Z 보존과 W 보존은 양력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몸속에서 생명력으로 존재하는 힘은 포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전자기적이라고 할 때에 맥스웰 감정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파동 형태로 표현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빛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광자인 것이죠. 우리 몸 내부에서도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빛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21세기 문명을 형성하고 사는데, 그 문명을 이룩하고 있는 모든 기술의 가장 근본도 사실은 빛이거든요. 빛이 들어가서 전자와, 이건 양공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서 이제 작용을 하면은 광자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통신의 데이터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모든 전자기술 에너지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세포막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세포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걸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우선 이것은 이제 포도당이에요. 글루코스에서 변화해 가지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분자인데, 글리세롤이 지방산이 쭉 붙어 가지고 이런 인지질 이중막이 됩니다. 보시면은 수소, 탄소, 산소밖에 없어요. 수소, 탄소, 산소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결합하는가,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결합하고 어떻게 운동하는가, 그것이 인지질 이중막, 다시 말해서 세포막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인데, 여기서 작동하는 것이 전자기력, 다시 말해서 빛밖에 없다. 세포막뿐만 아니라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현상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몸을 회복하는, 몸을 치유하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가 뭐냐 하면은 바로 빛이죠. 빛을 담은 전자를 이용한 치료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약은 많아도 빛을 품은 전자를 이용한 치유의 도구는 정말 드물어요. 정말 귀하죠. 이제 요 근래에 알바님께서 제품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알파 제프 실버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저희가 선교를 나갈 때마다 알바님이 선물을 해주셔서 전해드리고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미얀마에 계시는 미얀마 이수족 사람인데, 중풍이 걸려서 갑자기 중풍이 와서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시는데, 그분한테 침을 놓고 이 알파 제프 실버로 연결을 해가지고 전침을 했대요. 그랬더니 걸어서 가셨다고. 침 한 번에 걸어서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못하는 것을 그분들은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이 손에 딱 들어가는 이 작은 치유의 도구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알파 제프 골드인데요. 제가 이 알파 제프 골드를 볼 때마다 한 번씩 절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백혈병 걸렸었거든요. 백혈병 걸렸을 때에 알파 제프 골드 중에서 밥백 제프를 선택해서 제 손목에다가 패치를 붙여서 연결한 다음에 잠잘 때 그렇게 붙여놓고 잠을 잤어요. 2달 정도를 그렇게 했거든요. 물론 산삼약침도 스스로 만들어서 맞고, 또 양절교도 하고, 또 아연과 칼슘을 먹기도 했지만은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알파 제프 골드를 팔목에 붙여서 혈관 청소를 했더니 백혈병이 2달 만에 나왔어요. 저는 전림프구성 백혈병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치유의 도구들이 있지만은 이 알파 제프 골드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제가 정말 마치 물건 파는 사람 취급받기 싫어서, 알파님도 그렇지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것은 정말로 귀한 치유의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암 환자분들께서는 알파 제프 골드 중에서 밥백 기능을 꼭 활용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또 암도 기생충이나 바이러스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에 훌다 클락 박사가 처음에 제안한 제프라고 하는 좋은 힐링 툴로 치료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세포 공부를 시작할 텐데 저도 좀 긴장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 놓고 강좌할 때는 말이 술술 나왔던 것 같은데 컴퓨터 화면 보면서 이 영상을 만들려니까 영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어쨌든 좋은 강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